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나라의 전통색이 어떤 근원을 통해서 발전해 왔고 어디서부터 발생했고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은 이제 제가 요 다른 강의에서 이제 전해드렸고, 오늘은 뭐냐면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논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복희 여화도예요. 여화 씨하고 복희 씨가 이제 같이 엉켜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이제 음양이죠. 음양이 엉켜져 있는 모양인데, 복희 씨하고 여화 씨는 아시겠지만 이 팔에 날개도 달리고 다리는 전부 다 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 상상의 이제 그런 신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 그림의 위에 보면은 이제 반쯤 잘려서 이렇게 보일 텐데, 거기에 또 역시 삼족오가 그려져 있습니다. 삼족오 신비하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한국의 전통색 체계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시작이 됐냐, 여기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웬 용같이 생기고 몸은 말인데 물속에서 서 있어요. 예, 이런 그림이 보일 겁니다. 지금 용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그러면 눈이 불알이고 사슴뿔을 가졌고 메기의 뭐 수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용의 머리를 가진 말, 그 용마라고 그러죠. 용마, 용인데 말, 예, 용마. 이 그림을 용마하도라고 합니다. 용마하도. 그러니까 뭐냐면 용마가 물속에 있는 그림,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삼황 중에 복희 씨, 제일 이제 으뜸이죠. 복희 씨가 어느 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날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납니다. 엄청나게 큰 홍수. 근데 이 엄청나게 큰 홍수는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지 성경에 봐도 노아 때 엄청난 홍수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희 씨한테도 어마어마한 홍수를 맞게 됐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황하강입니다. 황하강에 범람을 해갖고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속에서, 그 황하강 범람된 속에서 용의 머리를 가진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왔어요. 앞에 서 있는 걸 보니까 등에 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게 뭔가 좀 계시 같은데, 이게 신에. 그래서 그 그림에 발견된 무늬의 원리를 가만히 보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보면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용마하도를 위에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보면은 요렇게 방위가 돼 있고 길이 나 있고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길을 내고 집을 짓고 진을 쳤더니, 진이라는 건 이제 돌로 칠 수도 있고 나무로도 칠 수 있는데, 진을 쳤더니 홍수가 싹 들어가고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게 그 말하자면 이 천지 만물이 나한테 내린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마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마가 물속에 있는 그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마하도를 딱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방위는, 한국의 전통색에 있어 방위는 위쪽, 그러니까 위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좌청령 우백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앞을 보니까 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남쪽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용마하도를 봐도 위에 쪽이 남쪽이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점이 찍힌 걸 보면 1, 3, 5, 7, 9는 흰색으로 찍혀 있고, 그리고 2, 4, 6, 8, 10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 3, 5, 7, 9 홀수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천수, 하늘의 숫자라서 이거는 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짝수 2, 4, 6, 8, 10은 지수,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수에서도. 그래서 양수와 음수가 동서남북 중앙, 저 가운데 보면 오자는 이제 중앙이죠. 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사방팔방이 방위를 만든 거였구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로부터 선천팔괴, 즉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있죠. 이런 팔괴를 처음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 복희 씨입니다. 복희 씨. 저 팔괴를 보면 어떤 거는 반으로 잘라져 있고 어떤 건 길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서도 또 길게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양이고 둘로 나눠져 있는 게 음입니다. 예, 역시 팔개도 보면 음양을 골고루 섞어 놓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예, 팔개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골고루 아주 논리적으로 섞어놓은 겁니다. 여기 이 원칙을 보면은 양은 위고 음은 아래고, 그러니까 남쪽이 양이고 북쪽, 그러니까 아래쪽이 음이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은 또 오른쪽이고 음은 왼쪽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도 그러니까 음양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용마하도 전체는 하나로 볼 때는 양을 상징합니다. 예. 다음에 일단 용마하도를 잘 기억해 두세요. 신귀낙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제 그 삼황의 시대가 지나가고 오제의 시대가 됐어요. 오제. 삼황 오제라고 그러죠. 나중에 진시황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삼황보다도 뛰어나고 오제보다도 뛰어나니까 합쳐. 나는 황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삼황과 오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황보다 뛰어나고 오제보다 뛰어난 나는 진시 황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오제의 시대가 됐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이제 오제 시대에 하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라. 하나라의 우임금이 또 보니까 물속에서 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물난리가. 지금 참 이 황하강에서는 물난리가 참 많이 납니다. 물난리가 또 났어요. 이걸 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물속에서 거북이가 나타납니다. 네, 물속에서 거북이. 아주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등에다가 어떤 문양을 새겨갖고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용마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거북이 등을 보니까 여기에도 어떤 문양이 있어요. 점이 찍혀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또 이걸 보고 만들었습니다. 중요하게 또 배치를 하고 집을 짓고 길을 내고 진을 치고 했더니 또 홍수가 쫙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건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물속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아까 용마하도는 용마하도, 그러니까 물속에 용마가 서 있는데 등에 그림이란 뜻이에요. 용마하도죠. 도. 물속에 있는 용마에서 그려졌던 그림, 이런 뜻이고, 신귀낙서,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낙은 여기서 물을 말하는 겁니다. 신귀낙서,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물속에서 나왔는데 등에 있는 걸 서라고 그럽니다. 이번엔 글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네, 그래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귀낙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등을 보면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면은 신귀낙서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역시 동서남북이 있는데 위에가 남쪽이죠. 그래서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섞여 있는 그 배치도가 약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라의 우임금이 또 팔괘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아까 선천팔괘하고 비교하면 여기 후천팔괘라고 그러는데요. 이 후천팔괘는 그 숫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배치가 달라요. 그래서 오행의 상극관계를 나타냅니다. 아까 거는 오행의 이 선천팔괘는 오행의 상생관계를 나타냈다고 그러면 신귀낙서는 오행의 상극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 텍스트를 자세히 보실 수 있으면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오히려 그 원리를 많이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나타난 10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이 아까는 체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쉽게 말하면 동서간, 남북간 이렇게 사이가 섞여 있고 그 중간중간에 숫자가 배치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색, 음의 수가 이제 가운데 껴있죠. 그래서 상극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용마하도하고 신귀낙서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갖고 하도낙서라고 합니다. 하도낙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조경이나 도시계획에는 이 하도낙서의 원리를 이용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궁궐 배치부터 도시계획부터 정도전이 한양을 도입을 세울 때부터 다 이 하도낙서의 원리로 다 건물을 배치하고 뭐를 배치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현대 건축이나 도시계획에서도 이 하도낙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됩니다. 자, 하나는 그림이죠. 도. 하나는 서죠. 글이죠. 그래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신이 내린 그림과 신이 내린 글인데 그래서 이 도와 서를 합쳐갖고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 아주 중요한 그림과 중요한 글을 함께 모아서 소중히 보관해 놓은 곳, 이런 뜻이 도서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거기서부터 생겨온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이게 반영이 돼서 나타났을까요? 한번 볼까요? 퇴계 선생님이 그 명종 임금님이 이제 그 퇴계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대학자고 존경을 받는 분인데 아주 그냥 그 아주 그냥 대철학자인데 그래 학자고 모르는 게 없고 이런 분이
심심하면 낙향을 해서 고향에 간다고 그러죠. 올라오려면 올라오지도 않죠. 보고는 쉽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외국에서 사신이 왔다고 글 쓸 사람 없다고 억지로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와야 되거든요. 학자가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그때는 학문 대결을 많이 했거든요. 중국에서 누가 와갖고 시를 지어보시오. 철학을 얘기해보시오. 이런 걸 했어요. 일부러. 깔보려고. 대학자를 데리고 와갖고. 근데 그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신숙주나 율곡이나 뭐 퇴계 선생님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 정인지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 결투를 한 사람들이. 뭐 그 중에는 뭐 신숙주가 1분 만에 시를 졌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때는 시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7원절구, 5원절구로 딱딱 맞춰서 문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쓰는 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때는. 예. 어쨌든 퇴계 선생님을 자꾸 부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명종 임금께서 얘기를 합니다. 퇴계 선생님이 계신 토계동에 그림을 그려다가 여기다 놔라. 내가 이 그림이라도 그 동네 그림이라도 봐야 내가 퇴계 선생님이 안 계셔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은 내려가면서 이 태극도를 그려드립니다. 임금한테. 이 태극도를 보시고 음양의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그 철학적으로도 완성이 되실 겁니다. 해서 그려드린 게 태극도설입니다. 물론 이거는 맨 처음에 주자가 발표한 이론입니다. 철학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주자학에도 또 퇴계 선생님의 대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려드리고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음양의 이치가 이런 것이 옵니다.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예. 자, 볼까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그림인데요. 아무것도 없죠. 왼쪽에 이제 한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소위 무국이 태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무국이 태극. 아무것도 없는 게 모든 것이요.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있는 게 없는 거요, 없는 게 있는 거요, 꽉 찬 건 빈 거요, 빈 거는 꽉 찬 거요. 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두 번째, 양이 움직이고 음이 정해서 양동 음정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만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음과 양이 먼저 생깁니다. 여기 보면 태극이에요. 저게 태극이 원래 저런 모양입니다. 보시면 하얀색이 양이고 검정색이 음입니다. 그걸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저게 지금 태극을 보면은 음과 양이 완전히 섞여 있는 모양입니다. 섞여 있는 모양. 저렇게 음과 양을 섞으려니까 그냥 흰색하고 검정색을 섞어버리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저렇게 음과 양이 잘 섞여 있는 모양을 만든 게 바로 저 태극입니다. 그래서 양이 동하고 음이 정하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오행이 만들어져 있죠. 거기 보면 화목 토수 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양이 동하고 음이 정해서 이렇게 오행을 만들었다는 도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형. 그렇게 만들어 놨고. 자, 이것들은 여기 보시면 건도 성남. 그러니까 건은 남자를 만들고 고는 곤도 성령. 고는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 은과 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행이 있었고 이건 다시 남녀가 됩니다. 그랬을 때 만물 화생 모든 만물이 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태극도라고 합니다. 성학십도라는 게 퇴계 선생님이 이제 그 명종 임금한테 바친 거예요. 성학십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1도가 바로 이 태극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예, 주자가 처음에 이걸 얘기를 했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양이 동하여 음이 정하여 만물을 만든다. 그랬을 때 양쪽에 있는 성질이 잘 섞여져 있는 것이 바로 태극이다.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이요 하는 말은 여기서 볼 때 맨 위에 비누원이 있죠. 이건 무국. 그 밑에 양하고 음이 섞여져 있는 모양 있죠. 이게 태극. 무국이 태극이고 이것들이 오행을 낳고 이게 만물의 화생을 낳는다. 이게 바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국이 태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는 게 있는 거요, 있는 게 없는 거요. 무에서. 근데 이게 나중에는 세상에 있는 철학이 모두 똑같듯이 우리가 소기, 능기 얘기도 하고 무에서 유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비슷비슷한 철학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자, 태극문양 옛날에 볼까요? 우리나라 옛날 구한말 시대의 우표입니다. 우표. 거기 보시면은 오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문은 이제 돈 단위니까 오른쪽 거는 백문.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보유한 우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베개 있죠. 배구자는 베개. 양쪽에 베개 문양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있을 때 이거 순원 베개 모양.
오문 우표에 보면 아까 퇴계 선생님이 그렸던 그 음양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모양이 돼 있죠. 이게 원래 태극으로 쓰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마찬가지죠. 이때까지는 이런 태극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에 있는 태극하고 삼태극이 동시에 쓰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천팔괴로 만들었던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선천팔괴로 만든 것들. 왜냐하면 이때도 상극은 싫어해가지고 이 상생에 있는 선천팔괴를 이용해서 베개를 만들고 그 안에 바로 무극이 태극이다 했던 삼태극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베개를 베고 자게 되면 어때요? 선천팔괴로 해서 나는 온갖 양의 기운을 느끼고 또 이쪽에는 후천팔괴로 해서 음의 기운을 느끼니까 남녀가 친해지고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놨던 게 바로 이 베개문입니다. 그래서 삼태극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태극 보자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자기 중에 여러분들 조각부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는 온보입니다. 조각이 아니라 한 장짜리 빨간 거. 이거는 왕실에서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상에나 쓰이는 겁니다. 임금님은 조각부를 쓰지 않습니다. 온부를 씁니다. 예. 자, 이것도 보면 저런 태극 보셨나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특히 중국 무협 영화나 어디 중국의 뭐 귀타귀 이런 거 보면 저런 게 나올 텐데 저것도 흰색하고 검정색 음양이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점이 찍혀 있죠. 골고루 섞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음양이 골고루 섞이려니까 휘돌아치는 것만 갖고 모자라갖고 조금씩 또 섞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다가. 그리고 바깥에 보면 선천팔괴가 둘러져 있죠. 예, 이런 모양을 가진 겁니다. 이건 제가 중국에 있는 그 성곽 가서 찍어온 겁니다. 예, 음양가의 상징이기도 했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선천팔괴에 대해서 후천팔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용마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극이 태극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타난 것이 음양이고 이것들이 오행을 이루고 이것들이 태극을 이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바로 그 5가지 오방, 아까 오원소가라고 그랬죠. 거기에서부터 오방색이 생기고 그 오방색 계열대로 모든 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원리가 중요했던 겁니다. 요번에는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